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이번 자료에서 팟 3장 예. 우리가 이제 이 비어 있는 섹터가 있고 또 우리 또 이게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뭐 지금 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유가 전망하면서 한번 왜 유가 전망하면 현재 결국은 이쪽 에너지 산업 쪽이 보이거든 지금 변화가. 예. 이 에너지 산업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거든. 요 얘기 좀 합시다 일단. 예, 일단은 그냥 단순히 유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내년도에 있어서 저는 레벨단을 WTI 기준으로 45불에서 상단을 갖다가 60불로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유가에 있어서는 수요가 돌 턴 자체가 조금은 느리다 보니까 좀 이러한 밴드 자체가 조금은 하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게 포인트야. 예. 그러니까 왜냐면 IMO 2020을 하면은 이게 중진류 중심인 오펙의 사회가 아니라 중동의 사회가 아니라 경진류 중심인 미국의 사회를 갖다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형모 있을 때 IMO를 보면서 계속 조선을 얘기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중동은 어쩌면 약간 시장에서 약간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뜨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완전 시장이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오펙의 감산 노력에 있어서 좀 재평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됐건 그러한 수급적인 요인들 갖다 전반적으로 다뤄봤을 때는 유가의 레벨단에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는 계속 미국이 시장을 갖다가 지배한다. 아메리칸 퍼스트 정말 아메리칸 퍼스트였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사우디, 러시아 다 넘어서. 예. 일단은 제목이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아메리카 퍼스트냐, 내년에도 왜 그러면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느냐, 결국에는 미국의 공급이란 소리인데 그 공급의 원천이 저는 총 3가지로 추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사실 파이프라인은 다들 아시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당선이 되고 나서 했었던 서명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키스톤 사업이죠. 파이프라인 사업. 왜냐? 엄청난 사업이었더라고. 원유를 갖다가 수출을 하고 싶으니까요. 빨리, 왜냐면 원유의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생산을 해봤자 이게 제대로 뭐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이런 거잖아고. 이게 어디서 제대로 캐나다 엘버타야. 그죠. 거기서 시작해서 한국까지 끌고 오는 거야. 그 프로면을 중간중간에 다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된 거 아니야? 예. 사실은 뭐 이러한 사업을 갖다 조금 중간에 중단됐었다가 올해 다시 또 재개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림 이제 69번을 봐주시면은 이게 퍼미안 지역이라 해가지고 퍼미안 지역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좀 남부 지역에 좀 저기 어디야 텍사스 쪽이랑 일부 주를 갖다가 조금 묶은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미안 지역은 미국의 최대 셰일오일 산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미국발 공급 차질 우려가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왜냐? 파이프라인의 송유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산유량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그림 68번처럼 당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미국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 67번처럼 당시에 그래서 철도가 대신해 줬는데 파이프라인 다시 또 올해부터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공급 차질이 완화됐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만 하더라도 파이프라인 사업이 못해도 대략 뭐 600만까지도 일평균 600만까지도 송유 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파이프라인 사업이 이렇게 빨리 확장되면은 산유량이 올라오는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는 점이고요. 결국 얘네가 미국 이렇게 해서 양질의 것을 공급해버리면 중농처럼 정세 불안도 없고. 그렇죠. 미국이랑 거래하는 거니까. 미국을 그냥. 누가 때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인프라가 관련 인프라가 또 계속 만들어야 돼요. 항구도 막 저반 시설도 만들어.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거야 지금? 사실 원유 항구 저반 시설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야? 나도 그게 많이 된 줄 알았지. 많이는 안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세상은 미국이 에너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자국은 에너지 수출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더 빨리 가속화하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항구 인프라입니다. 즉 저반 시설이죠.
저도 해군에서 있어봤지만은 저도 유조선을 갖다 좀 다뤄봤지만 이럴 때 꼭 무슨 해군에서 무슨 배도 안 타놓고서 무슨 아니 유조선을 다뤄봤다 이거 솔직하지 나 여기서. 제가 유류 쪽을 다뤄봤었으니까요. 그래 또 알았어. 왜냐면 제가 파이프라인이나 뭐 유류 쪽을 갖다 유조선을 다뤄봤으니까 결국 이 수심이 중요하거든요. 수심이 유조선은 수심이 중요한데 이게 엄청 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아시아향 수출 같은 경우는 VLCC급인데 못해도 100피트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수심 자체가. 이게 되면 VLCC가 드디어 열리는 거죠. 열린단 말이야. 이게 언제쯤이야? 그게 2월 달에 이미 한 군데가 열렸습니다. 그건 알아. 예. 난 그걸 알고서 이제 형모 가기 전에 맨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형모가 그거 투자를 관련해가지고. 투자회사 간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 열린다 이거지 형모 말은. 일단은 그림 70번에 봐주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기존의 멕시코만 지역의 연안의 수심이었습니다. 굉장히 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향 수출은 절대 불가능했고요. 아시아향은 일반적으로 VLCC급 이상급이 수심이 들어야 엄청 되기 큰 때문에 배구다. 근데 제일 하단에 지난해 2월 달에 한 군데가 완공이 되면서 수심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아시아향 수출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그래가지고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 고객이 됐고요. 어찌됐건 이게 그러하면은 이 수출길이 열리면은 생산 능력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일단은 LNG의 사례를 갖다 먼저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가 LNG 하면은 최근에 막 수주가 막 올라와가지고 한 지난 몇 년 동안 좋았지.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도는 거 아니냐. 사실 경기가 돈다고는 애매했었어요. 경기가 안 돌았었으니까요. 어찌됐건 그럼 이게 IMO 2020 영향이냐. 저는 일부는 맞다라고는 봐요. 근데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림 72번에 봐주시면은 미국의 LNG 수출 능력입니다. 즉 저반 시설이죠. 그치. 터미널이라 하는. 2016년부터 완공되기 추가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쭉 완공이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16년 완공되기 시작하니까 LNG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쵸. 사실은 이게 16, 17, 18, 19 온 거거든 지금. 그래서 73번에 봐주시면은 LNG 관련 선박들의 이 수주를 갖다 보시면은 시차가 존재합니다. 16년에 완공되고 18년에 완공되고 19년에 완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수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들을 갖다 보여줬었는데 결국 미국은 최대 원유, 최대 에너지 수출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VLCC 쪽, 즉 원유 쪽도 이게 이제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74번에 미국의 걸프코스트, 즉 이쪽 멕시코만 쪽의 연안의 원유 수출 능력입니다. 이게 전망인데 S&P 글로벌 플래츠에서 전망한 건데 이미 지난 2월 달에 한 군데가 완공되면서 가파르게 아시아향 수출이 열렸는데 앞으로도 수출길이 더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 캐파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그림 75번처럼 VLCC급 이상의 발주 역시도 이걸 갖다 앞두고 사전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조선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냐. 예. 결국 저반 시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림 76에 보면 이게 미국 남부 쪽에 넓은 지역에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게 얼마나 만들어지냐 싸움 같아. 이거 되면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팔면 그렇죠. 나머지 중동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힘들어질 거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서 나쁜 게 아니라 유가는 싸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에너지 최대 소비국은 한국과 일본과 인도와 중국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제조형 국가들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 코스트가 싸야 돼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싸진다면은 최고의 시장이죠. 그래서 나는 미중 무역협상에 여기서 진영아 내 생각은 중국과 미국과 이해관계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결국은 중국이 좀 사줘야 되지 않냐 미국 거를. 그렇죠. 사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 왜냐면 입장에 이거 만들어 놓고서 미국이 사우디랑 서로 러시아랑 서로 갖다 팔려고 할 거야. 중국한테. 뭐 뒷부분에 제가 그 내용도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어쨌든 그림 76번에 요게 뭐냐면은 LNG와 그 다음에 원유에 있어서 항구 저반 시설들을 갖다 VLCC 저반 시설들을 계획들입니다. 이게 책자에는 좀 흐리게 나왔는데 아마 PDF로는 좀 선명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들 계획들 시기들이 쫙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조선 관련해서도 발주가 한 이맘때 좀 선행적으로 돌 수 있겠구나. 또 내지는 이때부터 그러면 본격적인 원유 공급에 미국이 되니까 그러면은 사우디가 점점 힘을 못 쓰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미널 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완공시 일정이. 터미널 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서 미리 배들이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이 뭐
VLCC가 다 되는 그쵸. 그런 저반 시설인 거죠. 그쵸. 이게 완공이 되면 정말 엄청난데요, 진짜. 좀 배를 만들어야겠네. 사실 일단.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일단 원유만 그러니까 육가루만 접근하면은 사우디나 러시아 애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일이고요. 만약에 이제 조선 쪽으로 접근하자면은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최근에 경기가 돈 것도 아닌데 계속 발주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IMO 2020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계속 그게 그 아니라는 얘기만 거죠. 나오더라고요. 그것 아니 현모에도 이외에도 그건 아니었어. 예. 현모도 결국 이건데 예. 걔가 지금 애널리스트까지 때려치면서까지 가가지고 지금 뭐 이쪽 사이클 온다고 예. 지금 근데 뭐 사실- 여러 가지 투자해서 차린 거는 이쪽 시장이 열린다 보는 거지. 제가 이걸 어차피 미국 학교 나왔으니까. 작년 연말에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조금 무슨 소리야? 라는 식의 접근들이 계시긴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의 수출길이 열린다라는 게 굉장히 팩트고요. 아 내가 정말 송치호랑 야얀모랑 저녁을 먹었어. 아, 그러시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농담으로 야 조선업이 안 돼서 도망간 거냐 너 자식아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된다고 해서 간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똑같은 얘기야 너랑 지금 예. 계속 내가 걔가 워낙 미국에 아내들이 많으니까 이쪽 시장이 미국은 엄청 핫하나 보더라고요. 얘가. 그렇죠. 사실은 엄청 핫한데 미국은 팔고 싶어서 못 파는 지금 상태죠. 진짜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우리와 다르게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쪽도 엄청 호황이었나 봐. 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왜냐면 그대로 못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게 뭐냐면 굴삭기에서도 뭐지 미국의 회사는 뭐 했더라 캐터필라? 이름이. 캐터필라 엄청 좋은데 우리는 주가 개판이 예, 이랬던 안 건 되죠. 차이야. 예.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 그렇죠. 어. 사실은 LNG가 2016년부터 시작했고 원유 VLCC는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이제 LNG만 놓고 보면 2028년까지인가요? 그 계획들이 계속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 쪽에서의 니즈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 중동 원유랑 미국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좀 하여튼. 일단은 유가에 있어서 다시 또 접근을 해서 미국이 그럼 공급 능력 오케이. 근데 공급이 우려인데 지금 유가가 너무 낮아서 공급 더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 개발비가 계신데. 비싸니까 그건 원래는 그쵸? 비쌌잖아 세일이. 그림 페이지 39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요 최근에 책을 갖다 좀 읽어봤는데 그 책을 갖다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셰일 오일이 저유가 상황이 도래하면은 위기에 직면할까? 과거의 셰일 오일과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위기는 오펙이 오지 미국이 오는 건 아니겠구나 이 생각이 인간병이 들더라고요. 엄청 내려갔다 하더라고. 예. 일단은 그림 77번에 서베이 댈러스 연준에서 나온 서베이를 놓고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한 40% 가량이 지금의 낮은 유가 때문에 생산 활동에 좀 제약을 받는다 정도로 좀 접근을 됐는데 그림 78번에 봐주시면은 실제로 WTI 가격과 미국의 산유량 이제 증가율 추이를 갖다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갖다 해놨는데 첫 번째 좀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저유가 상황에서 미국은 오펙과 선택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펙은 Q를 즉 공급을 갖다가 줄임으로써 P 즉 가격을 갖다가 맞춤으로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확보했는데 셰일 오일은 달랐다는 거죠. 셰일 오일의 선택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생산 비용. 인력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생산 비용을 갖다 절감함으로써 어떻게 했느냐? 이제 셰일 오일 하면은 셰일 암충을 뚫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로 막 부시는 예. 거예요. 수압을 통해 가지고 부시는 거거든요. 수압 파쇄법이라는데 결국에는 물이 가장 필수제입니다. 이 물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하면은 다시 압을 갖다가 땅 속에 밀어 넣어 가지고 위로 퍼올려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80%를. 그렇게 하면서 수자원의 물 비용을 확 줄인 거네. 확 줄인 거죠. 왜냐면 미국 그게 같은 어려웠나? 경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안 했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별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히 절감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매수라 심층 다매수라 해가지고 심층에서 다매수를 갖다가 이게 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이제 대륙수보다 싸지. 더 셰일 암층을 갖다 뚫기가 더 용이하고 용이한 거야? 거기다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용 단에서 확실하게 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의 채산성입니다. 그림 79번을 봐주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셰일 혁명은 2014년도 때 그림 79번에 가장 왼쪽에 있는 시추 방식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 아 이건 그냥 뭐야 시축이잖아. 셰일 오일의 시추 방식이잖아.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 때문에 괴리가 발생해요. 최근에 리그 카운트는 빠지고 있는데 산유량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할까? 왜냐? 바로 우리가 과거의 셰일 오일의 기술을 갖다 계속 놓고 보다 보니 이러한 괴리가 발생했다. 중간 단계를 갖다 셰일 오일은 혁명을 거쳤습니다. 파이프라인 즉 시추대를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가 땅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유를 갖다 채산성을 올리고자 했는데 문제는 철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이 또 다른 혁명을 일어난 게 2016년에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작업대를 갖다 한 해를 갖다 밀어 넣는데 그 심층 안에서만 여러 개로 뻗으면서 즉 채산성을 갖다 끌어올리는 거죠. 야, 이게 참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차이가 큰 거구나.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 81번처럼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시추당 그러네. 평균 원유 채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하여튼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쪽 나도 좀 다른 것도 보다 보니까 이 코스트 다운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원가가 굉장히 내려왔더라고. 그쵸. 그래서 오펙의 방식과 완전히 방향성이 달랐었어요. 오펙은 단순하게 공급과 수요 논리로만 접근을 했는데 미국은 기술 혁신을 갖다 통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자기들의 BEP를 낮춘 거죠. 자기들의 수익 구조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준 거죠. 정말로 오펙은 옛날에 그냥 땅 파가지고 네. 탁 쏟는 그거에 하나 변한 게 없는 그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오펙은 절대 이제 앞으로의 미국한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 번째는 미국의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쇄 지연 전략을 갖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 82번에 봐주시면은 요 DUC라는 게 있는데 DUC란 미완결 유정이라 해가지고 미국 셰일 기업들이 땅은 팠는데 시추 작업은 했는데 코스트 안 맞는 거지. 원유를 갖다 뽑아내진 않다라는 거죠. 이게 비용 때문 아니야? 그쵸. 유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와주면 그때부터 뽑아내는 거죠. 적시적으로. 대신 그 기간은 일반적인 시추했을 때보다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1개월에서 1.5개월. 결과적으로 미국의 산유량은 언제든 적시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의 저유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림 85번처럼 일부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40불 하에서도 충분히 배당을 주고도 남는다는 40불이면 겁니다. 사우디도 만만치 않아. 그렇죠. 이게 문제는 40불 이하, 그러니까 사우디가 공격하면 된다 생각할 텐데 걔네들도 40불 이하에서는 쉽지 힘들어요. 않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온 거네. 물론- 해양 쪽과 다른 거. 해양 쪽은 너무 여전히 원가 그쵸. 비싸고 이쪽은.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미국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람코가 뭐 갑자기 상장 일정을 당겼잖아요. 그것도 저는 왜 유의미하다고 그러나 봅니다. 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그러지? 왜 유가가 급하지. 그렇게 빠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요. 미국이 두려운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저 딱 사우디도 이해가 갔어요. 대규모로 요번에 어떻게 했던 간에 삼성그룹이랑 같이 대규모 어떤 단지 만들고 말고 인프라 투자하는 게 네. 이 원유 외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니까 네. 얘들이 지금. 지금 왜냐면은 뒤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중동은 철저하게 앞으로 더 불리할 겁니다. 철저하게 미국한테 무너질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중국이 있으니까. 그림 86번에 봐주시면은 물론 이제 일부 셰일 기업들이 최근에 부도났다는 요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전 지역이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 운송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철도 운송비가 좀 비싸요. 일반 파이프라인 운송 비용보다. 그러다 보니 일반 BEP에서 철도 운송비를 갖다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의 현재 유가 대비했었을 때는 손실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좀 더 가속화되고 항구 저반 시설도 좀 더 가속화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내년부터는 나빠질 시장은 아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 시장은 결국엔 나빠질 이유는 없고 그림 84번처럼 미국의 산유량은 앞으로도 감세 추세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요. 결국에는 오펙인데 오펙 플러스가 더 감산을 강화한다. 최근에 약간 좀 미온적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감산 안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레파토리예요. 매년 감산을 갖다 강화하기 전에 러시아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요. 항상 레파토리가 그래왔어요. 2016년에도 그렇고 정말 절묘하게도 그래놓고 나중에 갑자기 우리 감산 더 한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 왜냐면 기대치를 갖다 최대한 낮춰놓고 뒤집는 거죠. 어찌됐건 항상의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추가적인 감산 강도 강화라던가 감산의 연장 가능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신 그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페이지 44페이지 봐주시면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들 갖다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유가를 끌어올리는 이슈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중동을 갖다 더 옥죄는 이슈라고 봐요. 그냥 피어 있어도 전혀 유가 변동 없었어. 튀긴 하죠. 튀었다가 그냥 바로. 근데 이게 앞으로 중동 국가들의 목을 죄는 이슈라고 보는 이유가 최근에 10월 달에 중동 아람코가 피격을 받았었을 때 9월 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싱가포르 쪽에서 바이어들이 선주들이라던가 바이어들이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뭐냐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중동 쪽은. 그치. 그러니까 아람코는 고객들한테 신뢰의 대상이었어요. 왜? 중동에 그러한 지정학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아람코만큼은 사우디만큼은 보안이 철저하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신뢰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거기를 건드리면 자기 국익에 있으니까 미국이 그쵸. 군사를 막아준 거지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다 있는데 안 막아주지 사우디. 근데 드론이 피격당하면서 에너지 주요 고객들, 아시아 고객들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중동 쪽에서 발생하면은 아시아 주요 고객들은 더 손을 떼려고 할 겁니다. 중동. 핑계 대고서 이제 다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보면은 리커창 총리를 갖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제로 10월 초 때쯤에 에너지 장관 회의를 해가지고 수입 다변화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너지 안보가 위태롭다. 수입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 때 일본 재무성도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줬고, 즉 아람코 피격 바로 다음 달이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미 수입 다변화를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림 96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저는 더 빠질 거라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탠스가 빨랐어요. 그림 97번에 봐주시면은 이미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일본은 아무래도 중동산 원유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본 역시도 다변화가 이루어질 테고, 그림 99번에 미국의 아시아 4국향, 즉 한국, 중국, 인도, 일본에 대한 원유 수출 비중이 끊임없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의 최대 고객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하다. 미국이 앞으로 그런 파이프라인이랑 수출 항구까지 지어대면은 더 큰 변화가 혁신이 일어난다. 그림 100번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시아랑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한계를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 101번처럼 정유업종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앞으로 중동 국가들은 OSP를 갖다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경쟁자 때문에요. 참 옛날 미국이 중동 원유를 써야 되니까 자기네 어떤 생명선처럼 중동의 평화를 맞아요. 지켜왔는데 예. 그냥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약간 손 놓는 분위기. 약간 좀 그래서 사실은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같은 맥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좀 약간 비싸더라도 미국 거 쓰는 게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그 다음에 IMO 2020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죠. 새로운 강자 WTI라고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저는 IMO 2020은 철저하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점도 맞아요.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2019년부터 경질류로 가는 거니까. 파이프라인도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한국 저반 시설은 2018년부터 뚫리기 시작했는데 2020년부터 갑자기 IMO 2020 그러니까. 경질류 중심에서의 미국의 경질류 시대인데,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미국을 위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 중진류 중심의 오펙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 102번에 OECD의 RFO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질 연료유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감소하죠. 즉 고유한 경유나 이런 쪽은 수요가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림 104번에 미국의 전체 산유량에서 78%가 경질유입니다. 근데 중동을 보면은 그림 106번에 API 기준으로 35도 이하가 보면은 대부분이 일부 나이지리아산인 보닐라이트라던가 두바이유라던가 이런 일부 원유 같은 경우에는 경질유예요. 근데 대다수가 중질유 또는 무거울 중자인 중질유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림 107번처럼 퓨어 오일, 즉 중질 연료 쪽에 있는 오일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공했었을 때 중동은 철저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쪽 오일들이 이쪽 석유가 훨씬 유리하죠.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생산 비율이 적으니까요. 온도에 따라서 이게 층이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그러면은 저는 재평가하자 이거죠. 오펙에 감산을 한다 한들 그 효과가 정말 내년에
유효하느냐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재평가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유가로 다시 넘어가면 두바이와 WTI 간의 스프레드도 앞으로 계속 좁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야, 이게 이러다 역전되는 거 아니야? 저는 종국에는 역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미국 시대의 중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사우디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수요단에서는 저는 그렇게 수요단은 여전히 약하니까. 예, 여전히 약하니까 수급 균형은 저는 연말경에나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유가는 여전히 미국 주도의 시장이다 내년에. 유가 크게 오르지 않고 박스권인데 어쩌면 이런 원유 시장 자체의 구조가 바뀌는 걸 주목하면 여러 파생 산업들은 상당히 변화가 빠르겠죠. 빨라지는 그거가 우리가 오히려 상품 시장에서 얻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유가의 가격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없을 것 같고. 산업의 이러한 틀이 지금 바뀌고 있다. 산업의 이제 주도자가 패권자가 바뀌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패권자가 바뀌면서 그 관련 산업들이 어떤 게 조금씩 변화주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잠시 쉬었다가 3부. 왜냐면 워낙 이거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워낙 다른 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잠깐 쉬었다가 3부에서 금속 한번 다룹시다. 네.